안녕하세요. 일단 2020학년도에 이제 또 프로메테우스 제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 저는 지금 현재 서양철학반 반장,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직무를 맡고 있는 백소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설한 페미니즘 철학 스터디의 이제 논문 발표자로서 참가를 했고요. 오늘 발표는 조금 개인적일 겁니다.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로 정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얻고 쥐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한때는 그냥 약간 이상성벽이 있는 남성으로 정체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트랜스 여성으로 정체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논문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밝혀보려는 작업도 했었고, 근데 그 작업이 작년 말에 상당히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저는 결국 제가 어떤 다양성을 드러내든지 간에 제가 이 정체성에 어떻게 걸쳐있고 저 정체성에 어떻게 걸쳐있는지를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남성적이다, 그래서 여성적이다로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제 정체성을 또 한 번 얘기해가지고 또 한 번 먹잇감이 되기 전에 이 불만감을 좀 더 정제된 언어,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혁명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늘 하려는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고 겪어온 그 과정 속에서 마주했던 통제적 이미지, 이거를 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문헌화한 다음에 거기에서 과연 어떤 원리가 나타나는가, 이거를 살펴보고자 살펴보고 보려고 발표를 하려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오늘 발표의 핵심이 될 통제적 이미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통제적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 패트리샤 힐 콜린스가 흑인 페미니즘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른 학자의 개념을 빌려서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하는데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사회 하나에는 지배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부장제 사회의 인식들로 본다면, 사회에 대한 인식들로 본다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또 이제 어떤 인종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국가가 거의 사실상 전 세계의 역사를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지배체계가 있는데 그 지배체계라는 게 생각보다 우스운 개념이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피부색이 하얘니까 너희를 지배하겠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요소들이 상실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지? 피부색이 하얗고 까만 건 누가 결정하지? 이런 상당히 다양한 문제점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지배를 자연적인 것 그리고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대상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화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통제적 이미지는 어떤 때는 관습이랑 결합하면서, 또 어떤 때는 관습 너머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너네는 그런 종족들이니까 우리가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이미지, 그 어떤 암시, 어떤 그 자명한 문장을 이미지를 통해서 각인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지체 없이 통제적 이미지가 트랜스젠더한테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당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가장 보편적인 트랜스젠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순수 여성성 이미지라고 그 이름을 붙인 건데요. 쉽게 얘기하고 이제 그 생각보다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집단적인 형태 아니면 어떤 그 개념적인 형태로 분류할 수 있었던 건 생각보다 최근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흔히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할 때 떠오르는 실제적으로 성규범을, 그 성별의 이분법을 초월한다고 여겨지는 성기수술 혹은 그에 준하는 그 의료적 조치를 통해서 성별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가능하게 됐던 건 19세기 중엽 부분에 이제 마취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적으로 신체에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더 확고화되기 시작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런 통제적 이미지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할 정도의 담론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매그누스 힐슈필트 같은 경우는 그 나치즘 이전까지 이제 독일에서 성과학을 연구하던 어떤 성과학이라는 영역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히르슈펠트 같은 경우가 죽기 전까지 그 연구소를 폐쇄하고 문 닫고 가기 전까지 사람들 자신이 이제 그 어떤 남성 여성을 분류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진료를 했어요. 그리고 진료를 하면서 성별이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라고 카운팅을 하다가 몇 천만 개, 몇 억 개까지 세다가 그만둬버려요. 이거는 더 이상 셀 수가 없다. 우리가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잣대를 두긴 하더라도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수의 종류들이 있고 스펙트럼으로서 존재하고 이거는 이원화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개념이 트랜스베스타이 이런 형태의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젠더 이미지로 이제 고착화되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 들어서입니다. 이제 196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렇게 의료적인 조치로 성기 변형을 한 이제 인물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데니시걸이라고 하는 영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릴리 엘베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에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미국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때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뉴욕 포스트였나 거기에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땄어요. 참전 용사가 금발 미녀가 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디어를 타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상당히 의료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규율이 크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그러니까 아예 지금이랑 다르게 어떤 진료소에서는 그냥 내가 이 성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냥 성기 변형하는 수술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었고, 근데 1960년대에 들어서 이제 그 스탠포드 그러니까 스탠포드 성별재 지정 연구 진료소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떠오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연구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68년에 해리 베냐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요. 원래 그 사람은 이제 그 내분비계 쪽을 전공을 하던 의사였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잘한다. 그러면서 성전환증 증후군인가? 성전환성 증후군인가? 그 책을 내요. 그리고 그게 60년대 후반에 나오고, 이후에 이제 어떤 성전환증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료적인 범주로 만들어낼 때 상당히 좋은 규범의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리 베냐민은 이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지 않았거든요. 해리 베냐민은 이게 어떤 임시적인 기준이고 여기서 연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본 사람인데, 그 이후의 연구는 여기서 고착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상당히 여성을 패티시적으로 정의하고, 그러니까 남성 시각에서 여성을 패티시적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그러한 여성으로 되기를 원하는 남성들이라는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규범을 이행하도록 훈련시켜요. 이건 스탠포드 진료소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군데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모든 진료 담당의가 사실상 남자였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 몸단장 학원 이런 식으로 진료소 연구소 부설로 그 이제 자기들이 후보군으로 이제 뽑은 사람들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화장하고를 가르치는 시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성 교범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패티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환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성기를 변형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인 규범에 맞춰서 자기를 정의해야 되는데, 약간 웃기고도 슬픈 일은 성전환자 당사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성기 변형 수술을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원했던 사람들을 집단으로서 본다면은 이 집단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동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 얘기가 가능한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는 루인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부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샌디 스톤이라던가 이런 학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사회적인 용인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타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남성이다 여성이다라는 정의에 거리낌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태어난 지정된 성별에 있어서 별로 의구심을 품지 않으신 분들은 살면서 그 경험은 생각보다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장실에 들어갈 때 쟤 뭐지? 하는 그 시선을 받지 않고 거기에 수반되는 의심을 그러니까 의심 같은 게 생기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성 여성관보다 외모가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 어떤 성별 이분법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하지만 남성으로 지정된 사람들, 남성으로 스스로 정체하지만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의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정의된 남성이나 여성 규범을 호소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틀린 몸에 태어났다는 감각을 호소하게 되면은 이해할 수도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쟤 뭐 저래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정도의 협상을 통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성기수술을 하면은 이 사회적인 용인을 받을 수 있는 집안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서 의료 규범이라고 제안하는 어떤 상당히 편협한 구조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적인 정상성은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뭐가 생략이 되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커가면서 겪었던 그 어떤 정상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경험.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옷을 입기가 싫었어 라던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하고 싶었어, 머리를 기르고 싶었어 라던가, 되게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이 어떤 성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단순히 불만으로 소비될 수 없게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왔어, 이런 거를 호소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난 여성이지만 이건 것 같아, 이런 거를 호소할 수 없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통제적 이미지로 작용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의료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성 지배적인 어떤 규범 내에서 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규범을 연장하고, 그거를 그거를 연장하면서 성전환자들한테 여성은 이래야 돼, 남성은 이래야 돼 규범을 더 씌우고, 그리고 한편 그걸 받아들여야 했던, 부응해야 되는 성전환자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선 전략적 후퇴를 한다라고 본인들은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전략적 후퇴가 아니라 퇴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진 어쨌든지 간에 정상적인 인간으로 분류되긴 어렵거든요. 근데 뒤로 가가지고 우리가 뭘 놓고 왔는가를 뒤돌아보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패싱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패싱한다 그러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성전환자 당사자들은 여성으로 아니면 남성으로 자기를 완벽하게 정체하고 그 이전의 기억을 공개적으로 지우거나 거짓말로 덮었으면은 아니야 난 안 그랬어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니까, 이게 첫 번째 통제적 이미지예요. 흔히 얘기하는 이게 순수 여성성 그러니까 순수 여성성 이미지. 쉽게 얘기해서 한 줄로 요약하면 순수한 여성성에 호소하면서, 그리고 이 왜 지금 트랜스젠더라고 광범하게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 여성의 얘기만 나오는지는 좀 이따가 서술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로 이제, 그러니까 성전환자, 그때 당시에는 아직 트랜스젠더라는 게 90년대 말쯤에 이제 좀 확산이 되기 시작. 그러니까 순수 여성성 범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순수하고 그 의심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패티시적인, 남성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매우 패티시적인 여성성을 체현함으로써 정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살펴봐야 될 건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때 들어서 비슷한 시기이긴 한데 조금 이제 이것도 나름 역사가 긴 하나의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시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내시라는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냐면은 이제 이 이미지를 최초로 좀 두껍게 단행본으로 길게 쓴 사람이, 이거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그 사람 이름 얘기 안 할래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책을 읽지 않는 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성 지배 체계에서 여성의 관리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성 사이에 침투돼가지고 여성들을 조작하고 여성들을 어떤 뭐라 그래야지, 남성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다. 성전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주장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이전의 성전환자에 대한 범주,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 통제적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순수 여성성 이미지가 탈각하고 있던 트랜스젠더 신체, 성전환자 신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을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여자가 되고 싶다는데 뭐로 끝날 얘기였는데, 제가 여자라잖아로 끝날 얘기였는데 이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체가 무슨 힘을 갖고 있는가에 주목을 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뭘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트랜스젠더의 신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신기한 개념일 거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남자 혹은 여자야라고 하고 그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성기가 달려있고 어떤 뭐라 그래야지, 신체 윤곽이 저렇고, 뭐 나중에 두개골 얘기도 나오는데, 두개골이랑 갈비뼈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고 하니까 얘네들은 남자고 얘네들은 여자라고 되게 명확하게 됐는데,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치장을 통해서 아니면 의료적인 개입을 통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인 영역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의료규범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신체를 먼저 선점한 거예요. 선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체를 통해서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이미지를 규범화해놓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일탈자들을 쫓아낸 거예요. 너 여자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해라고 하면서 그 어떤 여자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근데 스스로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성전환자들을 쫓아냈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고 치장을 시켜서 신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힘을 이용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신체를 통해 가지고 남성 지배를 다시 공격한다는 점에서 어떤 내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있어요, 학술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의의를 통해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남성 지배 체제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여성 지배 체제로 넘어간 그걸 제외한 아무것도 해답해주지 못해요. 이거는 당장 그 사람들이 발화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는데 일단 먼저 내시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내시라는 역사적인 예시를 들었으니까 하는 건데 내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참고하기만 해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말이 헛소리인 걸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성의 지배자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남성 지배에서 여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냐?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내시라는 인물들은 예를 들어서 중국 대륙을 기반으로 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고려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떤 소수민족들한테서 젊은 남성들이 전투를 못하도록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내시로 생산한 이력도 있고 아니면 중국 대륙 내부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사실상 자해 혹은 상당히 의료적인 위험을 수반하는 시술을 겪고서 내시로 되어서 궁궐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계속 배격당하는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어떤 궁정 내부의 정치 암투에서 이제 황후를 비롯해가지고 여성들이 권력을 찬탈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어떤 다시 한번 탈환하려는 어떤 시도를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동시에 국내에서 궁녀들 같은 사람들이 제거될 때 마찬가지 이유로 마찬가지 수가 제거당한 사람들이 내시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어떻게 생산되고 제거됐느냐 그리고 내시가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만 봐도 내시가 함부로 그냥 남성 지배의 관리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소실하게 되거든요. 내시는 상당히 인종화되어 있고 성별화되어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부터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둘째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전환자를 내시로 규정할 때 동시에 나오는 발상이 뭐냐면은 성전환자들을 욕할 때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원사 그러니까 장애인들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 비하하는 원사들이 상당히 같이 나와요. 자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해를 하고 있다. 저 사람들 빨리 들어와서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저 사람들은 자해를 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저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하다던가 아니면 뭐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학술적인 문헌이라고 제시한 거에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막 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논문에 자세히 이건 언급을 해뒀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내시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갖는 정치적인 의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가 갖는 정치성을 복원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질문으로 던진다는 거 여기에선 유의미하지만 이 정치적인 신체를 그러니까 당사자가 존재하는 성전환자의 정치적인 신체를 하나의 생산수단으로만 딱 전유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점거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환자의 신체를 통해서 성전환자는 완전히 탈각되거나 비난을 받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남성 지배를 물리쳐야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여성 내부의 다양성과 남성 내부의 다양성도 지우고 억압 구조의 어떤 복합한 부분도 지워버리고 모든 걸 상당히 많이 탈각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투쟁론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무의미한지는 뒤에서 살펴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이미지예요. 성전환자와 트랜스젠더의 어떤 신체의 역사를 돌아볼 때 통제적 이미지 역사를 돌아볼 때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잠깐 시간을 많이 뒤로 당겨서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후반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으로 한국 내에서 성전환자들이 트랜스젠더들이 어떤 식으로 표상되고 어떤 식으로 배격당하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태까지 이미지에서 암약하고 있었지만 이제 전면화되는 퇴적적 대상화라고 하는. 먼저 이제 2018년을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돌아보자면은 상당히 오묘한 해였어요. 2018년부터 제 문제의식이 구체화된 것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2015년부터 나타난 페미니즘 리부트가 전례 없는 형태로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흔히 탈각되었다고 여겨지는 20대 정치, 그러니까 20대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무슨 비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폄하되는 와중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하고 실질적이고 어떤 사회 구조를 그 간파하는 동시에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페미니즘 리부트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그 점에서 원래 안티페미니스트였던 저도 그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 움직임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한편으로는 2018년에 그 불법 촬영 규탄 시위, 그러니까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가 이제 2018년 전체에 걸쳐서 이제 6회에 걸쳐서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통용된 이미지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 본편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싣는 건 꺼려하고 있는데 일단 언급만 대충 해주자면은 성전환자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를 어떤 의심스러운 주체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2번에 걸쳐서 이미지가 나오는데 2번 다 이미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에 나오는 이제 정상적인 그 시위 참여자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평범한 차림을 하고 있거든요. 뭐 반팔티를 입고 있고 이제 뭐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레스 코드인 붉은색을 입고 있는데 트랜스젠더로 호명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거의 반라의 차림을 하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고하는 주체로 호명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신고하는 주체로 나타나는 사람들과는 대립되게 화장을 짙게 하고 있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고 염색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염색한 가발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비웃듯이 수염이 나 있거나 성기를 불룩하게 묘사하는 형태로 딱 끝을 맺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신고 주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건 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혼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비난받는지는 둘째를 치더라도 왜 이 사람들이 혼종으로 비난받는가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퇴적적 대상화 원리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통제적 이미지 얘기를 할 때로 돌아가 보시면 통제적 이미지가 제가 대상화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상화의 일환이라고. 그 대상화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항상 우등한 항 그리고 열등한 항을 나누면서 시작을 해요. 백인, 흑인, 남성, 여성, 이성, 감성 이런 형태로 쭉 우열을 나누고 그 우열 그러니까 원래는 차이로 시작을 해요. 이걸 나눌 때 차이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차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동일화의 원리 내에서 이 차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뒤의 항을 열등한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갈등이 터져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지배체제가 형성하고 사회구조가 안정화되거든요. 이러한 과정이 대상화거든요. 그리고 이 대상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통제적 이미지인 거고 통제적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하나의 대상화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대상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관습이나 그 관습에서 끌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이 경우에 되게 높은 확률로 다른 열등함과 결부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콜린스가 썼던 흑인 페미니즘 사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레이건 시대 행정부 시대에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돌풍이 불어치고 복지 분야를 축소해야 되는데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몰려서 주변화된 흑인 가정이거든요. 흑인 남성의 어떤 수감률은 다른 인종보다도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흑인 여성들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흑인 가모장 때문에 그러니까 흑인 사회가 방탕하고 윤리가 없고 범죄율이 그렇게 많은 것이다라고 정당을 하는데 이젠 그걸 경제 영역으로 확장시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무임승차라고 있다 사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회복지제도를 막 운용해가지고 자기들은 부족한 거 없이 게으르게 산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그걸 토대로 복지정책을 축소해 나가고
근데 이런 형태가 이제 어떤 산발적이거나 우연적인 형태로 절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배체제 그리고 지배 규범이 온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에 약간 동어 반복이긴 한데, 이미지는 퇴적되면서 점점 확장되고, 그리고 이 퇴적되고 확장되는 과정은 하나의 필연성이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신체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트랜스젠더의 신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많은데, 동시에 이 사람들을 어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연극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내시 이미지를 만들어낸 어떤 그 시스젠더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이 여성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성으로 정체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그거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그렇게 폐색되어 있는 시스젠더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이 내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그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대상화하는 방식은 상당히 아까 봤듯이, 하나는 트랜스 여성들을 과잉 과시화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상당히 캐치해내기 어려운 차이를 본질화하고 그걸 어떤 종교적인 교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이라고 하는 저 트랜스젠더들은 성기가 저렇게 불룩하게 나 있고, 수염이 저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다양한 그것들이 그러니까 덧붙여져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들이 수술을 하는 거는 자해다라고 시작했던 이미지가, 어떻게 한 50년 정도의 시간을 거쳤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모 그리고 그 성기의 형태로 드러내냐는 거예요. 당장 채모로 돌아보면은 여성들이 채모가 없다는 것도 환상이잖아요. 이건 오히려 남성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봤던 환상이라 여기서 왜 나오나 싶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한편으로는 퇴적적 대상화는 그거에 걸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의 이념에 걸맞는 사람들을 과잉 대표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생산해 나가요. 계속 이것저것 덧붙이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퇴적적 대상화는 그 퇴적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일단 배제해.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혼종으로 불릴 때 절대 일단은 불리지 않는 사람들, 트랜스 남성들과 인터섹스들이, 이 사람들은 불릴 때조차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면서 불려지고, 대부분의 경우 불려 나오지 않아요. 트랜스젠더 혹은 최근의 경우에는 진짜 기함할 만한 일인데 젠더라고 이렇게 줄여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이제 트랜스젠더로 이제 정체화하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정의하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놀랍긴 한데,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이론적인 본원으로 삼고 있는 제2물결의 그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억압 체제를 간파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개념인 젠더를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줄여가면서 이제 젠더로 축소하고, 그리고 그 젠더 자체를 어떤 그 허황된 개념 내지는 완전히 배격돼야 될 개념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게 얼마나 좀 그 진짜 속된 말로 개판났는지를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트랜스젠더 혹은 젠더라고 호명될 때 우리가 여태까지 통제적 이미지의 역사에서도 봤듯이 트랜스 남성의 기록은 말끔하게 삭제되어 있고, 인터섹스의 기록 역시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거나, 저메인 그리어가 사용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트랜스 여성을 공격하는 방식을 응용하는 형태로 사용되기도 해요. 막 그 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인터섹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뭐였지? 그냥 호르몬 이상자들이고 되게 추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한편으로도 누군가를 과잉가시화하거나 넘어서가지고 이제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거기로 환원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퇴적적 대상화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한 명의 당사자가 자기가 처하지 않은 현실, 자기가 처하지 않은 억압 체계의 속성까지 부과되면서 그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분명히 약간 좀 소극적인 해석이긴 한데 자기가 처하지 않은 억압 체계여야 되는데 처해지는 현실에 점점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건 상당히 명확해요. 이 억압 체계에서, 그러니까 퇴적적 대상화가 기능하는 어떤 그 억압 복합적인 체계에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군가는 잠깐 유예되어 있고 그 소수자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서 좀 멀리 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한편 이제 비정상을 규정하는 여러 억압 체계들, 인종과 성과 장애와 뭐 정신질환과 등등들이 엮여 들어가면서
하나에 얽히기만 해도 점점 다른 하나의 이미지까지 더 씌워지게 되고, 그렇고 그렇게 이제 계속 연장되다 보면은 남게 되는 건 단 하나예요. 그 모든 곳에서 정상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 오드리 로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신화적 규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백인, 이성애자, 날씬한, 뭐 청년애, 비장애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데, 이성애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유예되어 있는 극소수를 제외하면은 하나하나 이제 그 추적적 대상화를 통해서 분할 점령 당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소수자 내부에서의 질서조차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억압의 스노볼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그거를 이제 어떤 트랜스젠더가 처한 통제적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억압 체계에서 이런 원리를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시스젠더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이 과연 본인들도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던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논문을 쓰면서 상당히 많은 이미지를 참고를 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어떤 출판사의,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를 향한 혐오의 이론적인 어떤 본산으로 활약하고 있는 어떤 출판사에서 이제 배포한 이미지인데, 거기에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제에 부합하는 남성들은 사자로 형상화돼가지고, 저놈들이, 저 페미들이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 토끼의 탈을 쓰고 있는 사자가, 아니 나는 트랜스 토끼인데 뭐 이거를 뭐 어려서부터 어떤 그 토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고, 한편에는 토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홍색과 흰색 토끼들은 저놈들 때문에 우리의 공간이 침해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그 한쪽 구석에 있는 검은색 일부 토끼들은 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이게 우리가 그 토끼니즘을 할 수 있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떤 페미니즘 지형 내에서의 전선과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이제 형상화한 것 같은데, 형상화하고 이제 풍자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당장 봐도 재밌는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부적 페미니즘 범주 내에서 이단적으로 행동하는 시스젠더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그러니까 시스젠더라고 얘기하는 거 함부로 내가 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범주 안에 아직 있고 회유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검은색 토끼로 형상화가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을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이제 흰색이나 분홍색인데 유약한 토끼고, 싸울 의지는 그 대화를 통해서는 드러나지만 하는 그 어떤 뭐라지 사자를 그리는 것처럼 덩치 있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인 무기를 생산하고 있거나 이런 형태의 이미지도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그 한쪽을 사자라고 명확하게 두고 매섭게 그린 다음에 그 어떤 그 경계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토끼탈을 쓴 사자로 표현한다는 것도 상당히 웃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모든 지점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색과 그 어떤 성별 이분법이라는 지점이 맞닿아가지고 새로운 차별 구조를 나내는가도 드러나고, 그러는데 가장 분명한 지점은 이 둘 사이에 있는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저항의 의지가 없고 이런 거 다 그렇다고 제가 뭘 인정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유약한 토끼로 그리면서 그 사이에 울타리를 세워놓고 울타리 안을 자기들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되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얘기할 거 없이.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이런 복잡단단한 얘기를 그냥 얘기하면은 저 새끼 왜 이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논문을 읽어보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제가 약간 그러니까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약간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얘기로 그러니까 막 발표를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리고 이 논문을 제가 이번에 쓴 논문이 영향을 받은 그 스트라이커의 프랑켄슈타인 논문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랑켄슈타인은 머리에 나사가 꽂히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인물인데, 실제 프랑켄슈타인은 사실 되게 지적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소설 절반에 걸쳐서 드러낸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이 하는 말 중에 이게 있어요. 나를 경멸하지 말라.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내 처지를 판단하고 나를 버리거나 동정하라. 하지만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 인간의 법에 따르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선고를 받기 전에 스스로 변호할 수 있지 않은가. 내 말을 들어보라. 프랑켄슈타인, 당신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당신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피조물을 죽일 것이다. 오 인간의 영원한 정의를 찬양하라. 나는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 그 다음 할 수 있다면 하겠다면 당신 손으로 만든 나를 파멸시켜라. 그러니까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저도 이 얘기에서 중립적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저도 그 겪은 경험이 있고 나름의 어떤 감정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엄정한 학문의 언어로 얘기하는 데는 저도 실패했어요. 근데 하지만 동시에 제가 철학과에 들어오고 지금 몇 년째죠? 5년째인가요? 벌써 5년이나 지나버렸는데 그 5년 동안 특히 서양 철학반의 선배들이 못했던 지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성을 완전히 탈각한 상태로 되게 무의미한 지식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걸 예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논문으로 하고 싶었던 것 자체는 제 개인적인 기획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불안함 그리고 일종의 자기 파멸적인 충동도 들어가 있고 반대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싶어하는 희망도 있고 이런 거를 응축을 해가지고 제가 이 뒤에 뭘 공부하고 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 발표 이 되게 그 약간 수준 낮은 발표를 여러분이 보시고서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을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지금 한 1년을 통으로 날려버리신 분들이 무리 없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질문을 막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페미니즘 철학 스터디 수장이 왜 또 뭐야 백래시도 한번 안 읽어보고 있냐 뭐 이런 얘기 막 던져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내년까지 졸업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는 트랜스젠더 혁명론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레닌을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베냐민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팔루디 책을 아직 더 읽어야 되기도 하고 되게 할 작업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같이 학회라는 그 공간을 되게 저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그 막 이상한데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고 좀 쓸모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특히 지금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접해하던 서양 철학과는 그렇게 한번 탈원하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당부를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저도 막 발표하면서 횡설수설 많이 한 것 같은데 들어주셨다면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논문을 훨씬 더 잘 표현을 했으니까 논문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뵙고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